안녕하십니까? 상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3장 중금속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금속의 인체 영향입니다. 금속의 체내 흡수 과정이 있다, 그죠? 자, 이 중금속이 어떻게 몸으로 흡수가 되는가 하면요. 대부분은 호흡기가 가장 많다 그랬죠, 그죠? 첫 번째 호흡기를 통한 흡수, 대부분은 호흡기를 통해서 입자상 물질의 형태, 듐이나 먼지, 미스트 형태로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를 통해서도 호흡기로 들어왔다면 이게 소화기를 통해서 더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인체로 들어온 금속이 소화관에서 흡수되는 작용인데요. 단순 확산, 촉진 확산, 특이적 수송 과정, 음세포 작용,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온 이 중금속이 소화기관으로 흡수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피부로도 흡수가 된다, 그죠? 그래서 유기납 같은 경우는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의 독성 기전, 요건 한번 스스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속의 배설인데요. 금속을 배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설 경로는 바로 신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스스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금속에 의한 건강장애 및 표적 장기인데요. 중금속 파트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어떠한 중금속이 신체에 어떤 장애를 유발하는가 이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제부터 납하고요. 납의 흡수 및 축적, 요건 스스로 한번 봐주시고 납의 중독 증세에 넘어갈게요. 근데 사실은 중금속이 어느 한 부분에만 딱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몸에 굉장히 많은 곳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암기를 하자면 사실 쉽지는 않지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 나오는 것부터 일단 기억을 하세요. 그거를 암기를 해 놓으시면, 자, 핸드북 펴 놓으시고요. 기출 푸실 때 기출에 내가 배우지 않은, 암기하지 않은 다른 내용이 나왔다면 핸드북에 조금 필기를 하시거나 해서 그렇게 이제 양을 조금 늘려가시면 되고요. 처음에 이제 납중독인데 20가지 나온다고 20가지 욕심내서 다 하자 하면 짬뽕이 되어서 하나도 머리에 정리가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납 중독의 증세는 대표적인 임상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장계통 장애, 배가 아플 수 있고요. 신경근육계통 장애, 몸이 아프죠. 근육이 아프고 중추신경계통의 장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납 중독 증세 볼게요. 자, 연산통에서요. 연이 뭐냐면 납을 연이라고 해요. 산통은 배가 아픈 거예요. 배. 그죠? 그래서 연산통을 일으킨다. 이거 보면 위장계통 장애다. 그죠? 소화기 장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는 중추신경, 말초신경 장애. 아까 제가 신경장애 일으킨다 했잖아요. 중추신경이나 말초신경에도 장애를 일으키고요. 피로나 근육통 같은 신경, 근육계통 장애도 일으켜요. 합쳐서 신경계통, 그죠? 자, 그 다음에 빈혈, 혈색소 저하 같은 조혈 기능 장애, 대표적으로 빈혈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금속을 걸러내는 데가 신장이다 보니까 만성 신장 기능 장애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납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포의 효소 작용을 방해합니다. 포르피린과 햄의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이것도 납의 증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납은 골수를 침입하고요. 연산통, 연은 납을 뜻한다 했죠. 산통, 배가 아픈 증세. 소화 이미증인데요. 요거는 영유아의 납 중독증이 되겠습니다. 학습 장애나 기능을 저하하는 그러한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게 소화 이미증이 되겠습니다. 자, 납 중독 증세 다시 한 번만 제가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배 아프다 그랬죠? 위장계통 장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경계통 장애 일으킨다 했다, 그죠? 중추신경, 말초신경 장애하고요. 신경 및 근육계통 장애 일으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조혈기능 장애, 빈혈이 대표적이다라고 했고요. 이걸 걸러내는 신장에 무리가 와서 만성 신장기능 장애 일으키고요. 특이하게 세포의 효소작용을 방해합니다. 포르피린과 햄의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작용하고요.
골수 침입, 연산통, 소화이미증, 역류화의 납 중독 증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이 체내에 흡수되었을 때 일어나는 기타 증상이 되겠습니다. 자, 혈색소 양은 저하가 됩니다. 망상적혈구가 뭔가 하면요, 갓 생산된 적혈구 또는 미성숙된 적혈구를 뜻해요. 이렇게 성숙되지 못한 적혈구 수가 증가됩니다. 적혈구에 호연기성 반점이 생기고요. 적혈구 내에 프로토포르피린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소변 중에 코프로프로피린도 증가하게 됩니다. 소변 중에 델타 아미노레블린산인데요. ALA로 잘 나옵니다. 소변 중에 델타 아미노레블린산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볼게요. 제가 요거 한 개 빼고요. 다 증가합니다. 자, 예, 혈청 내 철도 증가합니다. 증가 다시 한번 볼게요. 망상적혈구 증가합니다. 적혈구 내 프로토포르피린 증가하고요. 소변 중에 코프로포르피린 증가합니다. 소변 중에 델타 아미노레블린산 ALA 증가하고요. 소변 중에 혈청 내에 철이 증가합니다. 근데 저하되는 거 볼게요. 자, 저하는 혈색소량은 저하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소변 중에 델타 ALAD 활성치는 저하가 됩니다. 그죠? 나머지 다 증가하는데 혈색소 양하고 소변 중에 ALAD는 저하가 된다. 이거 구분해서 예, 필기에 이게 나왔다, 저게 나왔다. 자, 예, 처음에는 조금 보시면 예, 너무 많다 싶은데요. 자꾸 필기 기출을 푸시다 보면 정리되실 거예요. 이번에 또 납에서 납이 중독되었는지 진단 검사가 있고요. 밑에 또 볼게요. 납 중독을 확인하는 시험이 있어요.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혼돈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납 중독 진단 검사 볼게요. 소변 중에 소변이나 혈액이나 혈중이나 소변 중, 그죠? 다시 말하면 납이 중독되었는지 진단하기 위해서 소변이나 혈액으로 진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변 중에 코프로포르피린 배설량을 측정합니다. 혈액 검사를 해서요. 아까 망상적혈구 증가한다 했죠? 적혈구 전혈 비중 측정하고요. 혈중 ZPP라고 해놨다, 그죠? 징크 프로토포르피린이에요. 요거를 측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변 중에 ALA, 해무의 전구물질인데요. 측정합니다. 그래서 납중독 진단검사는 소변하고 혈액을 검사한다. 이렇게 해서 소변 중 코프로포르피린, 혈액 검사, 혈중 ZPP 측정하고 소변 중 ALA를 측정한다. 보시면 되고요. 확인 시험 볼게요. 납 중독을 확인하는 시험법에는 혈액 중의 납 농도를 확인해 보고요. 해무의 대사입니다. 해무의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아까 억제하는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세포의 효소 작용을 방해하는지, 그죠? 요거 해무의 대사를 확인하고요. 말초신경의 신경 전달 속도입니다. 신경 전달 속도를 저하시켜서 아까 여러 가지 신경계통 장애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말초신경을 시험해 본다, 확인한다 보시면 되겠죠. CAEDTA 이동시험인데요. CAEDTA를 투여해요. 그래서 소변, 요를 채취해서 체내의 납량을 측정해 봅니다. ALA 축적을 시험해 본다. 요거는 납 중독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뭐 섞어서 나올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확인 시험하면 요거다. 이렇게 좀 일단은 따로 떼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납 중독의 치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납 중독은 금속에 대해 킬레이트 작용을 하는 화합물로 치료합니다. 금속에 대한 킬레이트 작용을 하는 화합물로 치료를 하고요. 배설 촉진제, 납을 몸에서 배설하는 촉진제가 CAEDTA입니다. 그 다음에 페니실라민이죠. 요거를 투여합니다. 납 중독 치료에 사용되는 납 배설 촉진제는 신장이 나쁜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요거는 스스로 한번 봐주시고요. 수은으로 넘어갈게요. 수은의 특징은 사문에서 요거는 액체예요.
금속은 대부분 고체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유일한 금속이 수은이 되겠습니다. 수은은 금속 수은이 있고요. 무기수은, 유기수은, 유기수은을 알케일수은이다 라고 합니다. 뇌산 수은을 말하는데요. 뇌홍의 제조에 수은이 사용이 되고요. 온도계, 수은 온도계 있잖아요. 그죠? 농약, 살충제, 치과용 아말감 산업 등에서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필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연금술, 의약품 등에 가장 오래 사용해왔던 중금속 중에 하나가 바로 수은이 되겠습니다. 자, 17세기 유럽에서 신사용 중절 모자를 제조하는 데 사용해서 근육 경련을 일으켰던 물질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면 바로 수은이다. 그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수은의 특징이다. 조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은의 인체 영향인데요. 체내에 흡수된 수은은 주로 신장에 축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장에 장애를 주겠다. 그죠? 알킬수은 화합물, 알킬수은은 유기수은이다 라고 했죠. 알킬수은의 독성은 무기수은 화합물의 독성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뭐가 더 위험하다? 알킬수은, 무기수은이 더 위험하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유기수은은 무기수은에 비해서 독성이 10배가량 강하고요. 중추신경을 침범하는 작용도 하게 되어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의 알킬수은, 유기수은 중에 메틸수은은 미나마타병을 일으키고요. 수미나마타라 1과목에서 이제 중독 증세 외울 때 제가 수미나마타라 그랬죠. 수은은 미나마타를 일으킨다. 그죠? 그 중에 메틸수은이 미나마타병을 일으키고요. 전리된 수은 이온이 단백질을 침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SH기를 가진 효소 작용을 억제해서 독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것도 필기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전리된 수은 이온이 단백질 침전시키고, 자, SH기를 가진 효소 작용을 억제해서 독성을 나타낸다. 수은의 영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은 중독 증상이죠. 그죠? 자, 수은은 첫 번째 식욕부진, 구내염을 일으키고요. 근육 진전, 근육이 떨리는 증세가 있고 수전증, 그래서 근육이 떠니까 손이 떨리는 게 수전증이잖아요. 정신장애로 뇌 증상을 일으키고요. 아까 신장에 잘 축적된다 그랬죠. 신기능 부전을 일으킵니다. 이거 이외에도 시신경장애, 수족신경마비, 보행장애 등을 일으킨다. 그죠? 자, 식욕부진, 구내염, 수전증, 뇌증상, 신기능 부전을 일으킨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은에 대한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급성 중독이다. 그죠? 우유와 계란 흰자를 먹인 후에 위 세척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성 중독이죠. 수은 취급을 즉시 중지해야죠. 계속해서 취급하면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중독이 생기겠죠. 발을 투여하는데요. EDTA는 아까 납의 중독에 치료했죠. 투여를 금지해야 합니다. 그죠? N-아세틸 디페니실라민을 투여한다. 그죠? 그래서 수은 중독 치료 요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급성 중독일 때는 우유와 계란 흰자를 먹이고 위를 세척합니다. 만성 중독에서는 자, 발을 투여하고요. EDTA는 투여를 금지합니다. N-아세틸 디페니실라민을 투여한다.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은의 배설인데요. 금속 수은은 대변보다는 소변으로 배설이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기수은 또는 알킬수은, 이게 훨씬 독성이 강하다 그랬죠. 그죠? 유기수은 화합물은 대변이나 땀으로 배설이 됩니다. 배설되는 것도 각기 다르죠. 그죠? 금속수은은 소변으로 배출되고요. 유기수은 화합물은 대변이나 땀으로 배설이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유기수은은 담즙을 통해서 소화관으로 배설되지만 소화관에서 재흡수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금속수은 및 무기수은의 배설 경로는 서로 상이하지가 않다. 비슷하다는 뜻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예방대책 읽어주시고요. 카드뮴 넘어가겠습니다.
카드뮴의 특징은 부드럽고 연성이 있는 늘어난다는 거죠. 금속으로 납 광물이나 아연 광물을 재련할 때 납이나 아연을 재련할 때 부산물로 생기는 게 바로 카드뮴이 되겠습니다. 자, 카드뮴은 니켈이나 카드뮴 전지, 알루미늄과 합금, 살균제, 페인트 등에 사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카드뮴의 흡수나 축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기를 통한 독성이 호흡기를 통한 게 경구보다 훨씬 강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금속도 아까 호흡기로 가장 많이 흡수가 된다 그랬죠. 체내에 흡수된 카드뮴은 혈장 단백질과 결합해서 간으로 이송이 되고요. 간에서 서서히 배출되어 최종적으로는 신장에 축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금속이 아까 신장에 그저 축적이 가장 많이 된다 그랬고요. 체내에 흡수된 카드뮴의 50에서 75%는 간이나 신장에 축적이 된다. 그죠? 자, 일부는 장관벽에 축적이 되고요. 자, 체내에 노출이 되면 메탈로시닌이라는 단백질을 합성해서 노출된 중금속의 독성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메탈로시닌이라는 단백질을 합성해서 노출된 중금속을 독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카드뮴이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소변 속의 카드뮴 배설량은 카드뮴 흡수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또 공부를 하고요. 자, 급성 중독하고 만성 중독 증세 나와 있는데요. 카드뮴 중독 증세 한번 볼게요. 카드뮴은 대부분 칼슘 대사의 장애를 일으켜요. 뼈가 되겠다, 그죠? 자, 신결석을 동반한 신증후군, 신장이죠, 그죠? 다량의 칼슘 배설이 일어나다 보니까 뼈의 통증, 골연화증, 뼈가 연하게 되는 거죠. 골수공증, 그죠? 뼈에 구멍이 생기고요. 같은 골격계 장애를 유발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카드뮴은 무슨 대사를 일으킨다? 칼슘 대사 장애를 일으켜서 어디에? 골격계 장애를 일으킨다. 그래서 카드놀이는 있다 하고 그랬죠. 그죠? 있다의 병이 뭐냐면 온몸이 아파서 아프다 아야 라는 일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뮴은 있다의 병, 골격계, 온몸이 아픈 증세가 온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성하고요. 만성 중독 증세는 스스로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뮴의 치료를 한번 볼게요. 치료제로 발이나 CaEDTA 등 금속의 배설제를 사용하는 경우 신장 독성을 증가시켜요. 투여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발이나 EDTA 사용은 금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산소를 흡입하고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요. 비타민 D를 피하 주사한다. 요 두 개하고 요거 두 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카드뮴의 치료에는 발과 CaEDTA는 투여를 금하고요. 산소 흡입, 스테로이드 투여하거나 비타민 D를 피하 주사하는 게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크롬의 흡수 및 배설입니다. 크롬 재련, 그죠? 크롬 도금, 합금 있죠? 도장이나 용접, 스테인리스 강, 가공 공정 등에서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가 크롬은 매우 불안정하고요. 삼가 크롬은 매우 안정된 상태로 피부 흡수가 어려워요. 그래서 안정되어 있으니까 흡수가 어렵고요. 세포 내에서 세포 핵과 결합할 때만 발암성을 가집니다. 육가 크롬은 이게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쉽게 피부를 통과해요. 피부로 흡수가 잘 된다는 뜻이죠. 육가 크롬이 상가 크롬보다 더 독성이 강하고 발암성이 있습니다. 자, 코 흘리는 크로마 이렇게 암기해 있거든요. 크롬은 코에 그죠? 문제를 일으켰죠. 비강암, 그죠? 코에 암을 일으키거나 또는 비중격 전공, 우리 코뼈에 구멍이 나는 증세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발암성은 뭐가 크다? 육가 크롬이 훨씬 커요. 쉽게 피부를 통과하고 육가 크롬의 독성이 상가보다 크면서 발암성이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포막을 통과한 육가 크롬은 세포 내에서 수분 내지 수시간 만에 발암성을 가진 삼가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삼가는 발암성이 있더라도요, 흡수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육가는 흡수가 잘 되거든요.
흡수해서 몇 분 내지 몇 시간 안에 발암성 있는 상가로 전환되어서 암을 일으킨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육가에서 상가로 환원이 세포질에서 일어나면 독성이 적으나 DNA의 근위부에서 일어나면 강한 변이원성, 변이원성은 성질이 변해서 위험해지는 걸 뜻합니다. 산업장의 노출 관점에서 보면 흡수가 잘 되는 육가 크롬이 더 해롭다라는 거, 그죠? 자, 호흡기, 소화기, 피부를 통해서 체내에 흡수가 되고 호흡기가 가장 중요한 역시나 흡수되는데 호흡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내에 흡수되면은 간이나 신장이나 폐에 축적이 되고요. 주로 배출은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자, 크롬의 중독 증세 보겠습니다. 자, 신장장애인데요. 신장장애로 관요증이 오고요. 더 진전이 되면 문요증을 일으켜 요독증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그죠? 자, 우리가 크롬은 뭐였습니까? 신장 장애를 일으켰죠. 그죠? 그래서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요. 관요증이 오면 더 진전이 되어서 문요증, 소변이 없는 문요증이 오고 그러면 요독증, 독이 쌓여서 사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만성 중독 증세 있다. 그죠? 피부 증상, 호흡기 증상, 폐암인데요. 육가 크롬, 육가의 크롬이 코에 문제를 일으키죠. 비중격 전공증, 비강암을 유발하는 건 육가 크롬의 만성 중독 증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롬 중독의 치료로 넘어갈게요. 크롬 섭취 시에는 응급조치로 우유와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만성 크롬 중독일 때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고요. 급성일 때는 우유와 비타민C를 섭취한다. 그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자꾸 보시면서 암기하실 수밖에 없죠. 금속마다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요. 일단 핵심적인 거 암기해 두시고 기출을 통해서 자꾸 반복하시면서 좀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소는 은빛의 광택을 내는 비금속입니다. 농약, 살충제, 목재, 방부제 등에서 노출이 되고요. 역시나 호흡기 노출이 가장 위험합니다. 무기비소가 유기비소보다 독성이 더 강해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뭐가 더 위험하다 그랬죠? 우리가 크롬은요, 육가 크롬이 상가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했잖아요. 비소는 무기비소가 유기비소보다 훨씬 더 독성이 강합니다. 무기비소 중에서도 삼가가 더 위험해요. 크롬은 육가가 위험했고 상가가 덜 위험했고요. 무기비소가 더 위험한데 무기비소 중에서는 삼가가 오가보다 독성이 더 강하다. 그죠? 그 중에서 삼상하비소, 삼가가 되겠죠. 그죠? 가장 위험하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비소의 흡수 및 배설 보겠습니다. 체내에 흡수되어 비소는 피부나 채모, 골격 등에 축적이 됩니다. 뼈에는 비상칼륨 형태로 축적이 되고요. 주로 모발이나 손톱 등의 축적이 일어납니다. 자, 배출은 대부분이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요. 일부는 대변으로 배출이 되고 극히 일부는 모발이나 피부를 통해서도 배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비소는 은빛을 내는 비금속이다. 그죠? 농약이나 살충제, 목재, 방부제 등에서 노출이 되고요. 무기비소가 유기비소보다 독성이 강합니다. 무기비소 중에서는 삼가가 더 위험하고요. 삼산화비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죠? 자, 보통 어디에 축적이 된다? 뼈에는 비상칼륨 형태로 축적이 되고요. 모발, 손톱에도 축적이 일어납니다. 배설은 소변으로 배설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비소의 중독 증세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만성 질환은 발암작용인데요. 피부암하고 폐암을 일으킵니다. 자, 요것도 필기에서 좀 나옵니다. 체내에서 SH기를 갖는 효소 작용을 저해시켜서 세포호흡에 장애를 일으키고요. 체내에서 SH기 그룹과 유기적인 결합을 일으켜서 독성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용혈성 빈혈, 신장장애나 흑피증을 유발한다. 그죠? 자, 그래서 비소는 피부암, 폐암 일으키고 체내 내에 들어와서 SH기를 갖는 효소 장옥형을 저하시키고 SH기 그룹과 유기적인 결합을 해서 독성 나타낸다. 그죠? 이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비소 중독의 치료 보겠습니다. 급성 중독자에게 활성탄과 하제를 투여합니다. 그래서 구토를 유발하고요. 확진이 되면은 치료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비소의 급성 중독 치료는 활성탄과 하제를 투여해서 구토 유발한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망간. 그죠? 망간은, 노출 경로는요, 전기 용접봉 제조, 도자기 제조업, 철강 제조, 합금 제조, 여기서 노출이 됩니다. 전기 용접봉이나 도자기에서 망간 노출이 된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망간의 중독 증세 보도록 할게요. 망간의 노출이 계속되면 중추신경계 장애로 파킨슨 증후군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파망 그랬거든요. 파망,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망파해도 되겠죠. 양파 뭐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망파 기억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망간은 대표적인 장애가 파킨슨 증후군이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중독에 의한 특징적인 증상은 구내염, 근육진정, 전신 증상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장애, 균형감각 상실, 보행장애, 신장염, 신경염 등의 증세가 발생합니다. 파킨슨 증후군이 대부분이 이렇게 균형감각 상실, 보행장애, 언어장애 함께 오죠. 그죠? 이산화 망간 휴음에 급성 폭로되면 열이나 오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금속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산화 망간 휴음은 금속열을 일으킨다.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릴륨은 가장 가벼운 금속 중에 하나다. 요게 특징이고요. 만성 중독이 있다. 그죠? 육아종양, 화학적 배렴, 폐암을 일으킵니다. 자, 그 다음에 급성 중독 요거 뭐 잘 안 나와서 그냥 가볍게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니켈, 아연, 자, 그건 가볍게 보시고요. 금속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속열은 퓨움 형태의 고농도의 금속 산화물을 흡입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속을 용접할 때 금속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기 증상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한이나 구토감, 기침, 전신 위압감 등의 증상이 있어요. 자, 월요일 출근 후에 심해져서 월요일열이다 라고도 합니다. 자, 금속열을 일으키는 요 금속의 종류, 그죠? 아연, 구리, 마그네슘, 망간, 니켈, 카드뮴, 그죠? 안티몬 등이 일으키는데요. 납 없죠. 그죠? 납은 빠집니다. 아연이나 구리나 마그네슘, 망간, 니켈, 카드뮴 이러한 금속들이 금속열을 일으킨다. 요거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용접이나 전기도금 재련 과정 이때 용접을 할 때 퓨움이 발생되면서 이 금속열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금속열은 하루 정도가 지나면 증상은 회복이 됩니다. 대부분 특별한 후유증이 없이 서너 시간 만에 열은 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번 장 중금속 내용 마무리가 됐는데요. 특별히 어렵다기보다는 전부 다 암기입니다. 사실은 나와 있는 금속에 대한 중독 증세나 특징이나 치료법이나 요것만 잘 구분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워낙 필기를 보다 보면은 중요한 것도 나오지만 점수 때문에 특히나 5과목에서 최근 들어서 이 과락 받았습니다 글들이 그런 의견들 많거든요. 자, 이렇게 과락이 걸린다는 건 엉뚱한 게 자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런 공부도 어떻게 하라고요? 자주 나오는 중요한 게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자주 나오지 않는 게 머리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함께 봤던 내용들 어쩔 수 없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단원 예상 문제 풀이하시면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